지혜의 숲으로 떠나기 전에 강연해 주실 분이 주제를 알 수 있는 물건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은 지혜의 상자보다 큰 물건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따로 상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오. 제가 한번 오늘은 뭐가 있을까요? 네. 오? 자, 뭔가 꽉 차게 들어있는데요? 헉, 이거 군밤장수 모자 아니에요? 귀에 바람을 막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모자죠. 추운 나라 또- 관련한 주제인가요? 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보따리잖아요. 보따리. 보따리 그런 거 해보셨어요? 짐을 요즘은 가방에 넣잖아요. 네. 옛날엔 다 이렇게 그렇죠. 보자기로 쌌어요. 아. 그 소풍 갈 때 뭐 김밥이나 뭐 도시락 이렇게 싸가지고 보통 이렇게 딱 그런 프랑스에서 그래요? 에펠탑 앞에서 이렇게 소풍 갈 때 네. 이렇게 딱 안에 뭐 바게트나 뭐 이런 거 들고 가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그 돗자리로 이렇게 쓰고. 그 파리에서는 되게 낭만 있는 모습일 텐데 지금 이 군밤장수 모자와 보따리는 아주 추운 나라에서 온 것 같아서 네. 낭만보다는 한파와 싸워야 되는 고생, 그런 네. 분위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고생. 드는데요. 추위와 고생 네. 그런 것 같죠? 자, 오늘 강연자 모시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모셔볼까요? 네. 어서 오세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방한 모자, 추위에 쓰는 모자하고 짐 보자기 이걸 이제 지혜 상자에 넣어 주셨는데 이 물건들이 오늘 강연 주제와 어떻게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그 38선 이북에 살던 사람들 시간적 배경으로는 한 7, 80년 전이 되겠습니다. 해방이 되고 이북에 38선 이북에 소련 군정이 들어왔을 때 단신으로 월남한 사람들,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이 추위를 견디면서 혼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내려오는 어떤 광경 같은 것들을 한번 그 정황 같은 것들을 표현해 보려고 이걸 준비했습니다. 38선 북쪽에 그걸 우리 이북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이북 지역에서 내려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이북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이념에 따라서 남쪽을 선택한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에 이제 한국 이남에 내려와서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발전한 과정에서 주로 정치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는지 민주화에 어떤 기여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을 소개하는 것이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많은 주제 가운데 그 주제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제가 좀 잘 아는 주제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김건우 교수님이 오늘 택하신 주제, 대한민국 민주화에 기여한 이북 출신 지식인들입니다. 오늘 지혜의 숲, 김건우 교수님을 따라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설계한 사람, 디자인한 사람 누굴까라는 질문을 만약 드린다면 국민들 네. 제일 중요하죠. 민주주의니까. 네. 네. 대한민국을 디자인한 사람. 일단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생각나고 김구 선생님도 있을 거고요. 제가 하나 또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서로 이게 공통되면 금방 어떤 경계를 풀고 친근감을 느끼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응원하는 축구팀이요. 파비앙 씨는 그렇겠네요. 네, 파리 근데 보통- 사자르맹 팬이면 이강인 얘기 자연스럽게 나오고 보통 뭔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떤 뭉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게 총 세 가지. 학연, 학교. 지연, 네. 혈연 이런 맞아요. 느낌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같은 학교를 나왔다든가 혹은 고향이 같다든가 예, 제가 이제 지역 이야기를 하는 게 한국이라고 하는 뭐 북한까지 포함해서 한반도라고 하는 땅이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닌데 이 지역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드릴 그 지방은 아까 이북 중에서도 우선 한반도의 서북 관서 지역이라고 하는 그 평안도, 주로 평안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서북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 의미가 두 개가 있는데요. 관서와 관북을 합해서 서북이라고 하는 어떤 표현을 쓰기도 하고, 좁은 의미로서는 관서 지역만, 그러니까 평안도 지역만 서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관서 지역, 이걸 서북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평안도라고 하는 것은 한국 지금 지도를 이렇게 아마 이렇게 떠올리시면 동고서자라고 하죠. 동쪽이 높고 산맥들이 있고 서쪽은 낮으니까, 동쪽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서쪽으로 큰 강이 흐르게 되어 있고요. 또 서쪽에서는 바다의 면에서 평야가, 비옥한 평야가 이제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물산이 풍부하죠. 또 이제 압록강을 경계로 해서 이제 중국하고 맞닿아 있는데요. 이 지금도 북한이 중국과 교역하는 가장 큰 길이 신의주와 단둥 사이의 그 길입니다. 압록강 하구에 있는 큰 다리가 있거든요. 거기가 가장 큰 육로, 교역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주 오래 전부터, 그야말로 수백 년 전부터 대륙과 한반도가 교류하는 그 교류의 그 가장 핵심되는 어떤 루트가 이제 서북 지역입니다. 이 지역 특성은 굉장히 이렇게 외부에 오픈되어 있어요. 보수적이지 않고요. 굉장히 기본적으로 문화적으로 오픈되어 있고, 또 상인들도 많고 상업도 발달하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평야가 있으니까 물산도 많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이 조선 시대 내내 굉장히 그 차별받은, 착취를 당한 땅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보다는 이익주 교수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서북 지방은 아주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삼국시대 고구려의 수도 평양이잖아요. 네. 그래서 삼국시대에는 굉장히 발전한 곳이었는데, 신라가 삼국통일하면서 고구려의 땅을 잃잖아요. 이러면서 당분간 우리 영토에서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북진 정책을 펴면서 평양을 다시 우리 영토로 포함을 시켜요. 지금 교수님께서는 서북 지방을 통한 교류, 무역을 말씀하셨는데 전쟁도 잦았어요. 고려 거란 전쟁 여기서 일어난 거고, 그런데 여기가 물산이 굉장히 풍부했어요. 농사도 잘 되고 광산도 여기 많았고, 또 상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돈이 많은 땅이 되죠. 그러니까 지역의 실력은 꽤 많은데 차별을 받게 되니까 당연히 반발하고 충돌이 일어나게 되겠죠. 우리 잘 아는 조선 후기의 홍경래인한, 이게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거기 막 경제가 발전하는데 그 지방 사람들을 계속 차별하니까 여기서 돈 번 사람들이 군자금 모아서 네. 군대 모집해서 훈련을 시키고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한양을 우리가 점령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만큼 서북지방은 우리 역사에서 아주 특징이 있는 곳이죠. 너무 자세하게 말씀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래된 속담에, 파비앙 씨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평안 감사도 제 싫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 평안 감사라고 하는 것은 평안도를 이제 관할하는, 지금으로 치면 뭐 도지사하고 비슷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평안 감사도 제 싫으면 그만이란 말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본인이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라는 뜻으로 쓰는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자리의 대명사로 평안도 감사, 평안 감사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사실은 평안도에 감사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갔다가 다시 서울로 오게 되면 그 서울 사대문 안에 대궐집을 지었다고 하거든요. 대궐 같은 집을 지었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착취의 땅인 거죠. 예, 착취를 받는 땅인 거죠. 그러면서도 또 이제 무시까지 당했어요. 무시를 당했던 이유는 조선 시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유교 이념이 지배 이념이 된 사회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평안도라고 하는 것은 조선조의 유교 이념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변방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터를 잡았던 사람들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양반층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무시당하고 물질적으로도 착취를 당하는 지역이 이제 평안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본적으로 싫은 거예요. 그 말기로 가게 되면 외세가 들어오면서 흔들리잖아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싫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조선이 막 흔들릴 때 이걸 기회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 지역입니다. 김준엽이라고 그 고려대 총장을 했던 교육자입니다. 김준엽의 자기 수기에서 썼던 이 고향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조금 직접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그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 아시아 아프리카권에서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제 이렇게 된 배경이 기독교 선교가 가장 성공했던 지역이 평안도입니다. 그 예를 들어 평안북도 당시에 선천군 같은 데는요, 놀랍게도 군 전체 인구의 8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와. 너무 놀랍죠. 조선 유교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유교적인 어떤 그런 계층 질서가 아니라 다 어떤 동일한 어떤 형제 자매라고 하는 평등 사상도 있고 유교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들을 그러니까 제공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1907년도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을 외국 선교사들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게 되죠.